오늘은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의 권대중 교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부동산 때문에 나라가 아주 그냥 분열돼가지고 아주 지금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지금 얘기가 아닙니다. 오래됐죠? 네. 네. 오래됐는데 요즘 이제 그게 아주 극으로 치달은 상황인 것 같다는 불만들이 모두가 뭐 집을 가진 분이나 없는 분이나 목 끝까지 찬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과격해지시고. 근데 이런 가운데서 이제 임대차 3법이 상임위를 통과했잖아요. 이제 거의 실행될 것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이 임대차 3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도 통과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이제 실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임대차 3법은 첫 번째가 이제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이 청구권제, 또 하나가 이제 전월세 신고제인데요. 가장 시장에 파장을 미치는 것이 이제 그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이 임대 금액을 연간 5% 이상 올릴 수 없게 해놨죠. 문제가 있습니다. 5% 이하로 올리는 건 문제가 없는데 임대인이 올려달라고 했는데 임차인이 안 올려주면 어떻게 되죠? 뒤에 계약갱이 청구권제가 있기 때문에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계약갱이 청구권제는 현재 임대차 보호법상 2년 이내에 그 임대 기간은 2년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년 플러스 2년으로 4년을 살 수 있도록 해놨는데 기존에 살던 사람들도 소급 적용이 돼서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년을 더 한 번 더 살 수 있도록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고요.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전월세 신고제가 있습니다. 이 전월세 신고제는요, 전세나 월세를 임대인, 임차인이 각각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신고하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정부는 이제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 수급 조절을 위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면에 두 가지 숨어 있는 게 있는데요. 첫째가 바로 전세금에 대한 과세입니다. 네. 지금 이제 전세금에 대한 과세는 3억 원이 넘는 경우에는 간주소득세로 계산해서 물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서울 수도권 지역의 규제 지역에서는 조정 대상 이상 지역에서는 현재 그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자금 조달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내야 됩니다. 소득 증명이나 잔고 증명을 내야 되는데 아마도 전세금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지 않겠나. 그러면 전세금에 대한 증여세나 또는 자금 출처 계획서를 제출해야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번의 그 소득을 물리기 위해서, 세금을 물리기 위해서 한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요? 네. 물론 이제 내년 6월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국토교통부가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시간이 걸려요. 당장 하고 싶을 겁니다. 시스템. 당장 하고 싶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까지 이렇게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자 시스템 개발하는 게 내년 6월 전엔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전세금에 대해서 과세 물리는 거는 참 어떻게 기준을 정할지 모르겠네요. 왜냐면 그게 100% 수익이 아니라 단지 보관해 놓은 돈이잖아요. 저축성이죠. 예, 이자가 없는 집주인이. 저축성. 예.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저금리 시대인데 어떻게 몇 %의 어떤 과세를 이건 전월세 물릴지. 환산율이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이제 한국감정원에서 전월세 환산율을 발표하고 있는데 기준금리에 4배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또 이렇게 이제 그 전월세 환산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보통 강력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도 이게 시장이 아주 강력한 그 정부의 대책, 조치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대책이라고 봐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임대인이 그 지금까지 갑이었죠. 네. 뭐 갑오를 따지자면 임대인이 뭐 임대수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도 올리고 또 내리기도 했는데 이제는 법으로 규제를 해놨기 때문에 임대인 마음대로 금액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 만약에 5%로 제한하면 임대료가 5%안 되는 데는 5% 올릴 거예요. 지방 같은 경우. 네. 두 번째 문제는 지금은 0.5%의 기준금리입니다. 경제가 좋아지고 만약에 미국 경제도 좋아지면 우리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미국 금리보다 낮은 역금리 상태가 되면 단기간은 괜찮지만 장기간 가게 되면 외국 투자 금액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따라 올릴 수밖에 없고 또 하나 이제 기저효과라고 하죠. 지금 계속 마이너스 경제를 달리고 있는데요. 더 내려갈 곳이 없으면 이제 올라갈 계단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올라가게 되면 금리는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다시 어려워지면 금리를 낮춰서 기업이 돈을 쓸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서 만약에 실세 금리가 시장 금리가 3% 이상만 된다 그러면 임대주택 공급, 신규 공급이 줄 가능성이 있어요.
기업자가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되거나 또는 개인이 주택을 신축해서 임대 공급을 하게 되면 취득세 내야죠, 보유세 내야죠, 또 팔면 양도세 내야죠. 있는 동안에 종합부동산세도 지금 대상이 됩니다. 기업은. 이럴 경우에 과연 예금금리보다 높겠느냐 따질 때 머리 아프게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신규 공급이 줍니다. 이런 예가 바로 일본에서 있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신규 공급이 줄기 때문에 폐단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지금 정부에서 제3신도시 기획을 다 해놨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연관이 됐을 때 그러한 것조차도 좀 밑그림이 바뀌어질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그 3기 신도시는 5군데가 공공주택특별법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최대한 50%까지 임대주택을 짓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이제 대책을 내놓으면서 용적률을 상향해서 주택 공급을 늘릴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런 적에 신규 공급이기 때문에 임대료 제한이 없습니다. 들어가게 되면 이제 임대료 제한도 있고 또 계약갱신 청구제도 일단 적용이 되기 때문에 4년 동안 임차인이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제도가 좋은 점도 있습니다. 일단 임차인 입장에서 볼 때는 금액을 제한하니까 많이 안 올려줘도 되잖아요. 네, 그렇죠. 두 번째는 2년 살던 게 4년 동안은 보장돼 있기 때문에 이사 비용이나 또는 중개 소주가 안 나가서 가계 부담이 적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불리한 조항이 많아요. 어떤 면이 불리하죠? 일단은 마음대로 올릴 수도 없고요. 사용도 마음대로 못하고 직계존비속이나 또는 2개월 이상 임차료를 연체하거나 또는 자본적 지출처럼 집을 파손됐을 때만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임대 놓으면 4년은 돼야 되기 때문에 매도가 어려워지죠. 매도 문제가 있겠네요. 네, 그게 가장 크죠. 네. 근데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걱정들을 보면은 전세를 월세로 돌릴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거기에 반론이에요. 이게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 갱신 청구권 때문에 전세가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되지는 않고요. 최근에 이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아마도 얘기해도 되나요? 네. 내일쯤 아마 통과될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네. 소득세법 개정이나 또는 종합부동산세 또는 지방세법 개정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까지 인상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사람이나 소득이 없는 사람은 전세를 일부 월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유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인상되는 폭이 1억, 2억 올라가는 걸 전세가 5억인데 6억, 7억 올린다면 전세 금액은 놔두고 보증금은 놔두고 인상되는 걸 월세로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제 소득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참에 아예 전세를 빼고 월세로 전환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우리나라 고유제도인 전세제도가 지금 위기에 봉착했다. 점점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스운 얘기로 민주당 의원이 이게 선진국형 임대 월세로 전환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 전세제도에 장점이 많아요. 네. 뭐가 있냐면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전세로 살다가 나머지 돈을 벌고 전세를 내보내고 들어가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또 전세입자 입장에서 볼 때도 이게 저축성 아닙니까? 그렇죠. 이자만 붙자는 저축성이기 때문에 월세는 가계 소득에 영향을 주고 또 소모성이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전세는 그렇지 않아요. 또한 이제 10억짜리 주택에 만약에 전세가 5억, 6억이라면 10억을 다 지불하지 않고 새 집에서 살 수 있어요, 그걸로. 네. 이런 장점도 있어요.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예상이 되는 거는 지금 보시기에는 그 연착륙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이 제도가 아니면 어떤 하도 저항들이 심해가지고 이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원래 정치라는 거는 그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론에서 얘기하기 참 어려운데요. 이번 정부는 부동산을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정치를 위한 정책을 내놓은 거 아닌가. 네, 폴리티컬한 정책이죠.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은 일부 단기간은 안정화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이 전월세 가격을 안정화시킨다고 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제나 전월세 상한제를 두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아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전문가 입장이니까 전월세가 급등하는 지역에는 적용을 했다가 네. 시장이 안정화되면 시장 경제를 풀어주는 게 맞다고 보고 또 정부는 이참에 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봐요. 물론 이제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 공급이 1, 2%밖에 안 됩니다. 네. 북유럽은 이제 상당히 높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주택 공급 자체가 아직도 떨어지기 때문에 정부가 이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은 지속적으로 늘려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전 가구의 약 한 20%가 평생 자기 집을 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 위해서 저렴한 주택은 공급이 돼야 되고요. 그보다도 더 월세도 못 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위해서는 주택 바우처 제도를 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걸 더 늘려서 주거 안정을 위해서 또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은 꾸준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전세 제도가 이제 소멸될 것이다. 극단적인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라고 저희가 봐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무주택자는 주택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세를 끼고 사놨다가 6개월 내에 들어가는 건데 이 꼭 규제 지역에서만 그래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뭐 지방까지 다 소멸하진 않고요. 주택 공급이 부족하거나 또는 전월세가 급등하는 지역에서는 이 보유세가 워낙 높다 보니까 전세가 반전세나 월세로 가속화되는 건 분명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집주인들조차도 이제 자신들이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본인의 선택이라기보다는 그 환경에 변하죠. 떠밀려서 네.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또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임대차 3법이 전세 제도를 전월세, 월세 제도로 바꾼다고 얘기하죠. 그건 아니고요. 그 이면에 보유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이 모든 게 보유세. 네. 그럼 지금 말씀 나온 김에 보유세가 어느 정도 이번 정부의 조치로 인상이 되거나 내게 되는 건가요? 우선은 그 종합부동산세는 원래 2005년도 5월 달에 노무현 정부 당시에 가구별 합산으로 6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가구별 합산이 논란이 됐어요. 그래서 계속 논란이 되어 오다가 2009년도 11월 달에 MB 정부 당시에 이거를 두 가지로 나눴죠. 1가구 1주택은 9억 원 이상. 그리고 다주택자는 6억 원 이하로 하면서 이상으로 하면서 인별 합산을 바꿨어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가주택을 부부 합산으로 공동명이 됐죠. 이게 이제 그 당시 가격은 매기는 기준이 공시가격이었습니다. 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한 65%도 안 됐기 때문에 공정가격 비율도 65%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현실화도 안 됐고 공정가격 비율을 대비하는 바람에 시가 한 14, 5억짜리가 9억 정도 됐어요. 근데 이번에 정부가 12, 16 대책을 내놓으면서 이거를 시가로 바꿔버렸습니다. 근데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의 중위권 평균 가격이 9억 2,500만 원입니다, 벌써. 많이 올랐네요. 네. 그러니까 중위권 가격 이상은 전부 다 종합부동산세에 해당이 됩니다. 원래 종합부동산세의 그 취지 목적은 부유세에 해당됩니다. 부자세. 근데 이미 서울 반이 부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정부가 신조어를 만든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시가 9억도 부자다. 또 하나는 15억 넘는 주택은 초고가 주택이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조정이 돼야 됩니다. 당시에 9억이 쉽게 말해서 문재인 정부가 2017년도 5월 9일 날 대통령 취임했잖아요. 그 당시에 강남 지역의 모 아파트가 11억 정도 갔는데 지금 25억 갑니다. 그렇다면은 그 고가 주택도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물론 이제 집 없는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걷어서 복지 정책을 늘리는 건 좋은데 이게 이제 한계가 있단 말이죠. 10억짜리가 20억 됐을 때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게 공평과세입니다. 10억짜리가 20억 되는데 소득이 생긴다요. 이게 미실현 이득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과세 때문에 이제 조세 반발이 있는 거거든요. 이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부동산 가격 안정화의 일환도 있지만 또 부의 평등과 배분도 있지만 이건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한번 좀 짚어서 고가주택을 좀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 고가주택을 올린다는 거는 기존에 그 과거에 9억 그 상한선이 9억이었던 것을 기준가를 좀 높여야 된다 이 말씀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종합부동산세를 1가구 1주택은 0.5%에서 0.6% 올렸고요. 최대 6%까지 올렸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예를 들면 한 30억 정도 되는 9억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 네. 9억은 잠깐만요. 예를 들어 30억이면은 9억을 뺀 21억에 대해서 과세하거든요. 그 차액이 30억 정도 되면 약 한 4천만 원 이상 이제 종부세가 나오고요. 50억이 넘으면 한 7천 정도 막 굉장히 많이 뜁니다, 이제. 많이 뛰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소득이 없다면 주택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게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주택 가격이 올랐잖아요. 30년 전에 뭐 1,500, 2천만 원 주고 산 주택이 지금 30억이 됐다면 소득은 발생하지 않고 주택 가격만 올랐을 때 과연 보유세를 그래 내야 되느냐. 제 생각엔 좀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팔 때 양도세는 좀 많이 물릴 필요도 있어요. 불로소득이었으니까. 반면에 이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는 오히려 양도세를 낮춰야 돼요. 그리고 보유세를 높이는 방법은 좋은 방법인데 그것도 적정한 인상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너무 과한 인상은
거주의 자유를 또 뺏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정부에서 이번에 이런 그 정책을 시행한 것은 결국은 그 새로 집을 짓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니까 다주택자들의 집이 이게 빨리 매물로 나오기를 바랬다는 그 측면이 있다. 이런 얘기도 두 가지 있던데요. 측면이에요. 주택시장 안정화. 이번 정부가 22번, 3번 나온 대책이 전부 주택시장 안정화예요. 근데 주택시장 안정화는 22번, 3번 안 됐잖아요. 근데 주택시장 안정화 때문에 내놨고요. 두 번째는 공평과세 양극화를 해소하겠다. 이 두 가지인데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가격이 오르는 원인이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많은 거잖아요. 네. 그럼 공급을 늘리고 수요는 분산하는 정책을 써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둘 다 동시에 억제했어요. 그래서 부동산 학에서는 수요 공급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수요가 있는 곳에서 공급을 해라.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안정화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론에 없는 정책인데 역수요 공급 법칙이 아닌가. 네. 근데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안 하면 수요가 분산되는 걸로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가격을 그 규제해서 안정화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이 가격 안정화를 바라는 조세 정책은 어떻게 보면은 조세 저항도 있지만은 길게 봤을 때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정책은 이미 뭐 말씀하신 대로 다 통과가 됐고 이제 실행만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벌어진 일이잖아요. 이거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상황이 지금 현재 무주택자와 그다음에 이제 1주택자와 다주택자가 있을 텐데요. 어떤 영향, 그러니까 각각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 게 이 정책에 가장 그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게 될까요? 우선은 정부가 그 실수요제 개념을 무주택자가 아니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방향이 꽂혀져 있어요. 2017년도 11월 19일 날 주거복지 로드맵을 내놓을 때 100만 가구의 주택 중에서 50만 가구가 신혼부부와 청년 임대주택입니다. 심지어는 청년 임대주택이 30만 실입니다.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얼마죠? 1기 신도시 분당, 일산, 평촌, 중동 3번까지 합치면 29만 2천 가구입니다. 네. 엄청난 양입니다. 신혼부부 희망주택은 또 21대 국회의원 선거 앞서서 또 10만 가구 공급을 발표했는데요. 역시 또 청년 임대주택과 신혼부부 주택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또 이거 부도가 났거나 또는 처음부터 주택을 작은 집을 갖고 있다가 팔고 집이 없는 무주택자나 이런 사람들은 실소유자인데도 불구하고 배제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 2018년도 12월 11일 날 12.11 대책을 내놓을 때 정부가 공공탁지에서 분양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무주택자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요. 75%를 무주택자들 분양하고 또 25%를 무주택자와 1주택자 경쟁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대책을 좀 내놔야 되는데 너무 쏠리는 현상이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조세에 대한 그 인상률 또 보유세에 대한 인상률 중에서 무주택자는 오히려 주택을 구입하는데 겁을 낼 겁니다. 주택이 그 비싸도 부담스럽고. 그렇죠. 이미 그 주택이 그 종부세, 종합부동산세에 해당이 안 되는 것들은 엄청 올랐어요. 종부세가 안 낼 정도만큼 올랐습니다. 2억, 3억, 4억짜리 주택이 서울에는 없어요. 그렇죠. 이게 보통 6, 7, 8억으로 올라서 너무 힘들어졌고 1주택자 중에서도 9억이 넘는 주택은 종부세 부담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1주택자라도. 네. 2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합산과세가 이렇게 그 9억이 넘는 경우는 결국에는 집을 하나 매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강제로 매도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아마 견딜만하면 안 팔걸요. 정권이 바뀌거나 또는 뭐 정책이 바뀌면 또 다를 수 있다는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1주택자까지, 1가구 2주택자까지는 견딜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3주택 같은 경우는요. 종부세가 또 합산과세 되니까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이럴 때는 아마도 아직은 증여세가 양도세보다 낮기 때문에 양도세가 최고 세율 지금 72%까지 늘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규제 지역에서 지금 현재 3주택은 62%거든요. 가산세 10%가 또 있습니다. 2주택자는 이제 규제 지역에서 52%입니다. 역시 가산세가 붙으면 또 62%가 되는데요. 3주택자는 70%, 60% 양도세를 낼 바야 50% 이하인 증여세를 내겠다. 이렇게 하고 증여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해서 몸집을 줄여서 1가구 2주택을 만들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소득이 낮은 부동산 보유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지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제 전세를 현재 살고 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해야 될까요? 기존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재계약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기본적으로 월세가 약간 반전세라고 하나요? 월세가 약간 끼는 걸로 앞으로 전환이 될 거라고 아예 그냥 생각을 하고 있어야 마음이 편한 것인지. 아무래도 5% 이내에서 올려달라고 할 때 종부세나 또는 양도세, 보유세가 높아진다면 소유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인상되는 폭은 거의 월세로 달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목돈을 뭐 몇 천만 원 쓸 일이 없다면 그렇죠. 거의 월세로 간다면 보증부 월세인 반전세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월세를 사는 사람들한테 팁을 준다 그러면 물론 이제 학군 수요나 교통이나 직장 거리 따라서 가겠지만 이제 고액 전세자들은 강남에서 붙박이로 있지 않겠나. 뭐 올려달라는 걸 올려주면 되니까 오히려 더 5%로 제한해서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1억, 2억, 3억 올라가는 게 이제 5% 아닙니까? 그렇죠. 5억에 대해서 2,5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집을 안 내놓고 계속 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임대차 시장도 양극화될 수 있어요. 양극화가 되네요. 네. 그게. 그러니까 매매 시장도 그런데다가 이 제도가 임대 시장까지 양극화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예상되는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잖아요. 그럼 정부에서 후속 대책을 또 내놓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당장 임차인이 5%를 임대인이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줘야 되잖아요. 네. 안 올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임대인이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소송이 되거나 분쟁조정위원회 올라가겠죠. 그 5%도 만약에 임차인이 안 주면 네, 5% 이내인데 예를 들어 뭐 난 2%만 올려주겠다. 임대인은 5% 올려달라. 협상이 안 되는 거군요. 네, 그럴 때는 이제 분쟁조정위원회 올라가서 조정하게 되는데 만약에 전혀 안 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임대를 올려달라는데 난 돈 없다 그냥 살란다. 이렇게 했을 때 계약갱이 청구권이 있잖아요, 임차인이. 이런 거에 대한 보완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임대차 보호법은 약자 보호 원칙에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인데 임대인도 국민이잖아요. 네. 네, 그들에 대한 보호책이 만들어지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정책이 이 약자 보호인 임차인 보호로 갈 겁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돈을 내지 않아도 어떤 방법이든 간에 계속 살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카드를 정부가 내놓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임차인도 그렇고 임대인도 그렇고 분명히 이 정책이 실행이 되면은 각각의 또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여지가 있네요. 네, 그래서 임대인이 5% 이내에서 임대인 그 인상률에 대한 대출을 신청하면 해줄 수 있어요. 그래요? 네. 근데 본인이 그것도 안 받겠다고 할 수 있거든요, 막말로. 뭐 계속 거주 그 권한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복잡해져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네, 근데 그런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가 보통 소송한다고 하면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법적인 소송. 이제 그래서 이번에 이런 대책을 내놓으면서 정책을 내놓으면서 정부가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요. 지방자치단체마다. 그래서 그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다툼을 조정하는 역할을 할 겁니다. 뭐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면 뭐 그런 어떤 그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은 없겠네요. 네. 그래서 이 임대차 3법을 운영하는 게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 인상률을 5%로 제한한 건 가이드라인이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우리 서초구는 5%, 뭐 강북구는 뭐 3%, 노원구는 뭐 2% 이렇게 제한할 수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고 분쟁이 생기면은 그 지방자치단체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서 임대인과 임차인을 조정할 수 있게 이런 제도를 만들어놨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 임차인도 그렇고 임대인들도 그렇고 이제 이게 성에 차지 않아서 이제 불만들을 막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 뭐 물론 이 예상되는 부작용 때문에 어떤 후속 대책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정책에 대한 어떤 재검토 이러한 가능성도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있다고 봐요.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거나 또는 임대차 시장이 위축된다면 정부가 이걸 전면 시행할 것인가 일부만 시행할 것인가를 아마 따지지 않겠나. 인구가 점점 감소하는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임대료가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임대인이 도심지에 자리 좋은 데는 5%까지 인상할 수 있으니까 올려줘 이럴 수도 있거든요. 거꾸로. 그래서 아마도 이게 투기적, 투기과열적, 조정대상적처럼 당분간은 시장 안정원에서 전면 시행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걸 좀 완화해서 지역별로 시행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임대주택 공급이 정부가 공급을 늘려도 좀 부족하다고 싶으면 또 임대차 시장에서 임대 공급하는 건설 임대나 여러 가지 임대들은 규제받지 않는 쪽으로 아마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그 정부에서도 이거 이제 시장에 던지고 시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이렇게 좀 조율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그래 봐야 되겠죠. 예, 우선 급하니까 내놨어요. 너무 급하게 내놨는데 잘못하면 목에 걸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럴 걸리는 것들을 하나둘 모니터링하면서 고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뭐 22번, 23번의 대책을 내놨는데 왜 이렇게 항상 이게 급급하게 쫓기면서 해가지고 뭔가 제대로 실효성 있는 어떤 효과를 못 보는 걸까요? 문재인 정부가 처음 취임한 이후에 제일 먼저 내놓은 대책이 바로 6.19 대책입니다. 이게 44일 만에 내놓은 대책인데 첫 번째 대책이 분양권 전매 금지와 대출 규제 그리고 재건축 시장 규제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신문 칼럼을 썼어요. 이번 정부는 그 진보 정부이기 때문에 양극화를 해소하고 또 고액 주택 부동산 보유자에게 세금을 물릴 것이다. 그래서 시작을 규제로 갔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규제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했는데 결국에 40일 만에 서울시를 25개국을 투기 과열적으로 묶고 11군데를 투기적으로 묶었죠. 그 이후에 22번 대책, 23번 대책을 내놓으면서 제가 돌이켜보니까 여러 가지 대책 중에서 그 요점을 말씀드리면 가격이 오르는 원인이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많은 거고 유동성 자금이 많은 건데 이 세 가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공급을 규제하고 수요를 억제했어요. 계속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아마 실기한 거 아닌가. 김현미 장관이 국회에 와서 4번의 정책을 내놨다고 얘기했는데요. 가장 큰 규제 정책 4번을 말씀하신 거예요. 규제 정책은 작고 큰 걸 다 따지면 한 14번 정도 됩니다. 예를 들면 2009년도 8.2 대책 이에 후속 대책이 9.5 대책이 있거든요. 이거 치지도 않았어요. 9.5 대책은 바로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을 투기 과열적으로 묶으면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강화한 겁니다. 근데 이건 빠졌고요. 또 그 다음 달에 나온 10월 24일 주거복지 로드맵. 이거는 가계부채가 많아서 그 당시 1350조가 넘었거든요. 이거를 완화하기 위해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이었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1년 후에 DSR 총부채 상환 월급 상환 능력 제도를 시작하겠다 규제거든요. 이거 그때 발표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규제를 보지 않고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봤고요. 이렇게 따지면은 정말 큰 대책은 뭐 몇 번 안 되겠지만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시장이 왜곡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꾸 큰 대책들을 계속 내놨거든요. 사실은. 네. 결국에 이제 공급 대책은 2018년도 9월 21일 날, 8월 20 결국에 이제 정부가 공급 대책을 처음 발표한 게 2018년도 8.27 대책입니다. 이때 이해찬 대표가 민주당 대표가 되면서 결국에 3기 신도시처럼 주택 공급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공급 대책이 조금씩 나왔어요. 가장 큰 대책 중에서도 정말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대책은 3기 신도시겠지만 이 3기 신도시도 좀 잘못된 대책이었어요. 이 도시가 확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린벨트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네. 이 그린벨트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걸 해제해서 주택을 공급했던 1기 신도시, 그 뒤에 2기 신도시가 있었고 3기 신도시는 그 뒤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들어왔습니다.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앞에 있다는 게 이게 좀 실기한 거 아닌가. 결국에는 2, 3기 신도시의 반발. 물론 이제 그 라인으로 1기, 2기, 3기가 하나의 신도시로 보고 교통대책을 내놓으면 좋은데 교통대책이 광역적이지 못했다는 거. 앞으로 아마도 분양하더라도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교통의 문제요? 네. 두 번째 공급 대책이 바로 이제 금년도 5월 6일 날 서울에 7만 가구 주택 공급하겠다는 거 상당히 긍정적인 대책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유동성 자금이 지금 한국 은행에서 3,000조가 넘는다고 하잖아요. 네. 여기에 이제 그 유통 자금은 그런데 유동성 자금 중에 여유 자금이 1,000조가 넘는다고 해요. 이 자금이 많은 상태에서 이제 와서 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하면 결국에는 주택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경쟁이 세지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주택 공급을 또 내놓는데 이거 역시 공급 대책을 너무 늦췄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자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정말 빨리 내놔야 돼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유동성 자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지방의 SOE 사업이나 국가 SOE 사업에 지방채나 국채를 발행해라. 그리고 지금 기준금리가 0.5%입니다. 예금금리는 그보다 낮잖아요. 네. 그래서 예금금리보다 1%만 더 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들어온 돈을 가지고 저소득층이나 자영업자한테 저리융자를 주는 겁니다. 자금을 걷어들이고 경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이거든요. 그것도 부족하다면 국가가 채권을 발행해도 됩니다. 신도시 채권을 발행해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적어도 500조 이상이 걷어들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과열돼서 어떤 대책을 내놓고 어떤 공급 대책을 내놔도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유동성을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 유동성이라는 건 지금 글로벌 경제 환경 때문에 그 뭐 달러에 대한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면서 국내에서도 뭐 비슷한 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대외 변수 때문에 늘어난 유동성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시나요? 다른 이유도 있죠. 일단 뭐 글로벌 경제 위기가 또 양적 완화를 부추긴 것도 있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양적 완화를 해도 주택 시장이 안 오르고 있거든요. 그건 또 주식 시장이 이제 뜨겁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안전자산이고 돈이 된다는 걸 압니다. 또 저금리에 임대료가 높다 보니까 수익성이 높아요. 그래도 일로 몰린 건데, 이 돈을 풀면서도 한쪽으로 채권을 발행을 해서 걷어들여야 됩니다. 그냥 놔둬서는 안 되죠. 걷어들일 때 채권을 매각하게 되면 돈 있는 사람만 삽니다. 당장 돈을 써야 되는데 그 돈을 채권 사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동성 자금을 풀어서 통화량을 늘린다 하더라도 결국에 채권을 발행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해도 그 지방채나 국채를 사는 사람은 결국 돈 있는 사람들이 삽니다. 그런 돈을 걸어들여야 그들이 부동산에 투자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 그러면 이 유동성이라는 것은 지금 뭐 올 초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 코로나 문제는요. 근데 이 유동성은 사실 이전서부터 좀 있었어요? 있었던 거라고 지금 보이는데 이전에 그 유동성의 근원은 뭔가요? 일단은 정부가 주택을 규제하다 보니까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사례가 높아지다 보니까 정부는 지속적으로 대출 규제했습니다. 심지어는 지난 12월 16일 날 대책에서요. 15억 넘는 주택은 전면 대출 금지고요. 9억 넘는 경우는 LTV가 20%밖에 안 됩니다. 이 론투밸류라고 담보 비율에 대한 대출 비율을 20%밖에 안 줍니다. 그리고 9억 원 이하는 40%로 만들어놨죠. 최근에 6.17 대책을 내놓으면서 정부는 수도권 지역, 특히 그 인천이나 또는 수원, 대전까지도 투기 과열적으로 묶으면서 대출 규제를 했죠.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 가격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막차를 타듯이 계속 적은 그 돈이지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유동성 자금을 늘리는 그런 효과를 만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 된 것은, 그러니까 가격이 폭등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수요가 갑자기 또 늘어난 거잖아요. 수요도 늘어나고 공급은 부족하고 가격은 상승하고 이러저러한 문제들의 원인은 그 시작된 유동성에서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정부가 처음에 어떤 대책을 만들었던 거는 그거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 어떤 내세울 만한. 그 내용은요, 좀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박근혜 정부가 2013년도 2월 25일 날 대통령 취임하고요. 그 당시에 부동산 시장은 침체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제일 먼저 내놓은 대책이 바로 4.1 대책입니다. 2013년도 1월달, 2월달, 3월달에 주택거래량이 5만 가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정부가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을 처음 내놓은 대책이 4.1 대책입니다. 2013년도 4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줬어요. 네. 그래서 4월 달에 5만 가구가 넘어섰어요, 거래가. 그리고 5월 달에 7만 가구가 넘어섰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 달인 6월 달에 막달 효과라고 했죠, 우리가 당시. 11만 1천 가구가 거래됐습니다. 이런 그 효과 때문에 정부가 이후에 취득세를 낮추는 작업을 계속했죠. 88 대책을 내놓으면서.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인 경우에는요, 6억 원 이하는 취득세가 1%고요. 9억 원 이하는 2%고, 9억이 넘으면 3%를 냅니다. 원래는 취등록세까지 4.6%를 냈었습니다. 그 이후에 박근혜 정부는 2017년도, 16년도 11월 달에 하야했는데요. 그때까지 역시 마찬가지로 21번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 21번의 대책 중에서 19번 정책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 주택 시장 정상화 대책이었고요. 2번이 부동산 시장 규제였습니다. 네. 그 규제 정책은 바로 대출 규제와 분양권 전매 금지하듯이 규제했는데요.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다로 올랐던 것을 이번 정부가 전 정부 탓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2015년도 여야 합의에 의해서 만드는 부동산 3법이 있습니다. 네. 여야 합의입니다. 지금 여당이 야당이었던 거예요. 분명히 동조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재건축 시장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2015년도 1월부터 2017년도 말까지 연기했습니다. 3년간.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했어요. 마지막 한 가지가 이제 정비 사업에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입주권을 1가구 1주택만 주던 것을 1가구 3주택까지 줬습니다. 자, 마지막에 1가구 3주택은 의미가 없지만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했고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연기했다면 강남에 돈 되는 부동산 재건축 시장은 규제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불이 붙은 겁니다, 강남에.
그러던 차에 이제 2017년도 5월 달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거죠. 가격이 올라가는 시점에 대통령 취임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째부터 규제 정책을 내놓은 거죠. 근데 이게 딱 들어맞게 맞춤형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말은 핀셋 정책이라고 했는데 이걸 하지 못한 거예요. 계속 정책을 내놓을수록 부동산 가격은 더 많이 올랐죠. 이러던 차에 유동성 자금은 계속 늘어난 겁니다. 네. 이게 원인이라고 봐요. 그 얼마 전에 뭐 뉴스에서도 나온 것 같은데요. 그게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어떤 모럴 해저드에 대한 부분, 네. 그게 직접 이해 당사자들이 거기 그 법을 만들었다, 찬성을 했다 이런 비판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것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 국토위나 기재위의 의원분들이 상당수가 이주택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도 뭐 자기 자산이기 때문에 뭐 떨어지는 것보다 올라가는 게 좋겠죠. 그러나 이제 시장 경제를 추구하거나 또는 뭐 어떻게 보면은 강남 지역에 갑작스러운 주택 공급 규제나 또는 과세 규제나 또는 거래 규제를 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못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게 지금까지 밀려온 거예요. 네. 네.